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 참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이야기를 데일리로 전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전강 후약, 또 하루는 전약 후강. 또 다시 한번 힘을 확인했나 싶으면 전강 후약, 오늘같이 이렇게 또 힘이 빠져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내공의 경우에는 이렇게 힘들 때가 가장 실력이 성장하는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면서 오늘도 내 스스로의 내공을 쌓는 그런 강의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하는 교수부터 만나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시장 방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위쪽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는데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최희정 캐스터, 지금 분위기는 조금 더 어두워졌을까요? 변화 상황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 5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상승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상승 탄력은 둔화됐고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5%대 하락이고요. 결국에는 2,95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다소 한산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9조 7천원가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금리 하락에 일제히 상승 마감됐고요. 특히나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경우에는 4%에 육박하는 폭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영향받은 코스피도 전거래일 종가 부근 대비해서는 상승 출발 2,980선에서 출발됐고요. 그리고 단 10분 만에 이 3,000선을 탈환하게 되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3,013선까지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3,000선 오래 가지 못했고요. 바로 이탈되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는 낙폭까지 키워가고 있고 2,9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 매도세가 집계됩니다. 외국인은 1,700억 원, 기관은 3,4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5,1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 현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는 비슷한데요. 하락 업종이 조금 더 힘이 강합니다. 먼저 하락하는 쪽부터 살펴보시면 철강 금속 업종이 어제에 이어 오늘 가장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이 안에 대부분 종목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건설 업종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장에는 운송 장비 업종도 부진한데 조선 쪽으로는 8개월 연속 수주 1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간의 급등세를 나타냈던 만큼 어제 이어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금융업종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장에는 차익 매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종이 목재 업종까지도 1%에 육박하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서비스 업종과 이렇게 의료 정밀 업종, 운수 창고 업종이 힘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의료 정밀 업종이 1.7%가량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장에는 운수 창고 업종 괜찮습니다. 이 안에 있는 조선 해운 쪽과 관련해서 HMM이 오늘 장 7에서 8%가량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는 서비스 업종, 컨텐트 쪽, 그리고 IT 투톱, 오늘 장 이 언택트 투톱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섬유 의복과 비금속 광물 순으로 상승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폭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틀 전에 5%대 폭락한 것과는 반대의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 속에 현재 구간에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6%가량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SK하이닉스 더 부진합니다. 2% 넘어가는 내림세에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테슬라가 간밤에는 5거래일 만에 폭등세를 나타냈죠. 20%가량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영향받은 2차 전지 쪽 괜찮습니다. LG화학은 3% 넘어가는 강세 흐름에 89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고점 대비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 6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업종에서 확인했듯이 오늘 장에는 서비스 업종 괜찮은 모습 나타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 흐름 좋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2.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마트와의 지분 맞교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37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는 힘 더 좋습니다. 4% 넘어가는 강세 흐름에 4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바이오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 컨텐츠 쪽 부진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나란히 1%대 내림세고요. 현재 구간에는 현대모비스까지도 1%대 내림세, 포스코는 차익 매물을 넘어서서 현재 구간에는 급락세 나타냅니다. 6% 넘어가는 내림세가 집계되고 있고 30만 원 선 내주면서 2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는 친환경과 관련한 풍력 쪽이 강합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전 정부가 중단했었던 해상풍력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오르는 건 유니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8년부터 시작된 풍력 발전 수주 가운데서 타워가 전체 수주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타워는 100%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에 장 중에는 21%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 소폭 반납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자릿대 급등세 4,000원대 전후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국 SNC라든지 CS 베어링, CS 윈드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강 MNT까지도 4%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전장에는 좋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달아가면서 현재 구간에는 상승 탄력 둔화,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892선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대금 비슷합니다. 8조 7천억 원량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출발 흐름 좋았습니다. 900선에서 출발됐고요. 장 초반에는 10분 만에 911선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 뚫어낸 것과 모양이 비슷한데요. 이마저도 비슷합니다. 바로 900선 이탈됐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현재 구간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8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세는 동일합니다. 외국인은 1,500억 원, 기관은 5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 홀로 담아갑니다. 현재 구간에는 2,1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는 일제히 부진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에 육박하는 내림세고 셀트리온 제약은 1%가 넘어가는 내림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진한 시장 속에서는 HLB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는 HLB뿐만이 아니라 HLB 삼형제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증자에 대한 소식 반영하고 있는데요. 연이틀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오늘 장 중에는 10%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6%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8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알테오젠 월등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LB와 같은 이슈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 호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증에 대한 소식입니다. 알테오젠에서 5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한 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에 대해서 기존 바이오주들의 이 투심이 쏠리고 있다는 관심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장 중에는 25%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20% 넘어가는 급등세입니다. 현재는 14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했듯이 2차 전지 쪽 괜찮습니다. 코스닥의 현재 구간에는 에코프로비엠도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1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젠까지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 26일에 주주총회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코스피의 이전 상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중에는 6%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 소폭 달면서 2%대 오름세입니다. 13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주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쿠팡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뉴욕 나스닥에 상장 예정인 쿠팡의 몸값이 더더욱 올랐다고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쿠팡에서는 주식 공모 희망가를 주당 32에서 3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종전 투자 설명에서 제시했던 주당 27에서 30달러보다 이 기존 4에서 5달러가량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면 흥국 F&B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15%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는 3,4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점 유지됩니다. 23%대 급등세에 5,6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뉴의 경우에도 6%대 오름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 보시는 것처럼 상승 탄력은 반납됐고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알로이스의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쇼박스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약보합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까지 점검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시마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양시장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막판까지 또 모릅니다. 계속해서 변화 상황을 좀 지켜드리면서 살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죠. 네, 조금 전 시황센터에서도 함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쿠팡 이슈, 이번 주가 딱 그 이슈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의 상장 11일이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텐데요. 기업 가치를 종전보다 높게 제시한 이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상장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또 이커머스 시장에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관련주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뭐 코리아센터, 이마트, 네이버, KCTC 같은 기존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관련주의 움직임, 상장을 앞두고 어떻게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원래 이제 다루려고 기존에 했던 주제는 백화점 쪽이나 제약바이오를 다루려고 했거든요. 유통 쪽이랑 네, 제약 쪽. 그런데 이제 네. 그 난이도가 좀 제약바이오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다음 시간에 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제약바이오 시장이 일단 간략하게 좀 언급드리면 오늘 좀 살아나는 쪽이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좀 약세로 가고 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HLB, 물론 HLB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기 때문에 워낙 호재일 것 같긴 한데 살아나는 쪽인데 워낙 어렵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몇 종목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 그 중에서도 이제 쿠팡 상장이 내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공모 희망가를 좀 올렸거든요. 32달러에서 34달러 올렸는데 이거 기존에 27에서 그렇죠. 30달러.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저희 이제 앵커님하고도 들어오기 전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네.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쿠팡에 이제 희망가 공모가 희망 밴드를 이제 기업에서 써내는데 뭐 솔직히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공모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만. 아까 증권사 잠깐 들렸는데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엄청 많죠. 네. 네, 뭐 아직도 대형 IPO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도 있는 것 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다들 좀 조심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약 입찰을 했는데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으면 하단의 밴드에 설정이 되거든요. 오. 무조건 기업이 그 희망가를 써낸다고 해서 거기에 설정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쿠팡에서 27달러에서 30달러 하던 것을 이렇게 올린 것은 네. 단편적인 이면으로 좀 보게 된다면 돈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린 자신감이 있다. 그렇죠. 우리 새벽 보송 미국에서 먹힌다. 우리 이런 경쟁력이 자신감의 있다. 표출인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이제 기업 가치가 4조 6천억 원 정도가 측정이 됐는데 기존의 쿠팡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를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또 은행에서 해줬어요. 근데 뭐 1조 원 정도 가지고 이제 전초기지를 좀 만들고 미국에요? 네, 그렇죠.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면적이 좀 좁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벽 배송이 네트워크망을 조금만 구축해도 가능한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미국은 워낙 국토 면적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집이 2km당 한 채씩 있을 정도이거든요. 네, 이런 쪽 가면. 네. 물론 뉴욕이라든지 뭐 딜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쪽 가면. 근데 플로리다만 가도 시골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뉴욕도 퀸즈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좀 할렘 쪽이고
좀 멀게 느껴지는 쪽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쿠팡이 얼마만큼 전초 기지를 확보해서 네트워크 네. 망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 새벽 배송이 좀 먹힐 것 같고, 네. 저는 뭐 쿠팡이 이제 미국에 내일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이다 보니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네. 솔직히 좀 관심을 갖고는 있는 쪽입니다. 근데 뭐 히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음. 쿠팡이 꿈꾸는 것은 미국의 우버 뭐 이런 걸 좀 플랫폼 기업으로 그렇죠. 우리가 나아가겠다. 분명한 건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성장주의 틈바구니가 좁다 늘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금은 네. 테마단이긴 하지만 어느 시점이 좀 지나면 재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거든요.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네. 근데 뭐 히트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향후 움직임은 쿠팡의 어떤 기업의 운영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 쪽이거든요. 뭐 페덱스라든지 미국에도 물류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쿠팡이 돈이 되는 쪽이면 네. 새벽 배송 히트를 친 쪽이면 분명히 따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물품을 배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또 갈릴 것 같고 우리나라랑 또 이제 문화적인 차이와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쿠팡이 결국은 이겨내야 될 요소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 가치 4조 원 중에 1조 원 넘는 금액을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미 시장에서의 과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절차는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 잘 됐고 희망가 제출했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공모가가 확정되면 11일에 상장이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내용들은 있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때까지 또 거래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진행되는 동안 좀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 사이 동안에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거죠.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커머스 관련 종목들이 과연 이 재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수치화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핵심인 것 같거든요. 관련주도 지금 테마주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련주 전체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커머스 시장의 전체적인 영향력도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뭐 이제 서학 개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흔히 이제 트레이더들은 뭐 내일과 내일 모레를 기대하고 있죠. 뭐 미국 시장이 아주 붐일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생각하기에는 게임스탑 같은 아주 거래량의 급등과 급락으로 이어지는. 우리 서학개미 말고 미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관심 많을까요? 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자기 새벽 배송,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와 있다는 이게 되게 생소할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피부로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죠. 생소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거래량과 좀 무관하게 우리 이제 국내 증시에 초점을 좀 맞춰본다면 분명한 건 테마단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관련된 종목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좀 분석을 해드렸지만 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게 뭐 동방과 동방 쇼박스 정도? 이 네.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 동방 쪽인데 종목은 많이 갔어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동방은 이미 고점 나왔다고 보세요? 네, 저는 나왔다고 보는 쪽입니다. 차트가 좀 나가고 있는데 오늘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격 급등에 분명히 기관 횡보의 모습을 가고 있는데 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기관 횡보의 모습을 펼치고 있다고 해서 네. 나의 희망상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밑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결국은 고점 상단을 넘어야 되는데 고점 네. 상단을 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쉬지 않고 거의 예. 2,000원짜리 주식이 6배 가까이 갔기 때문에 무리수는 좀 있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특히 뭐 KCTC, 대형 포장, 뭐 골판지 종목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이제 상장 이슈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료 소멸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지 후발 주작격이 오늘 좀 부각되는 모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특히나 쪽 눈에 저는 가셨어요? 제가 눈에 가든가요? 좋게 보는 종목 코리아 센터입니다. 아, 이거 협력설이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 그렇죠. 네. 이 회사는 협력설과 무관하게 네.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 PBR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여러 개 남아 있고, 네. 퍼 기준으로는 여러 개 남아 있고, 단기 네.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업체거든요. 올해 단기 순이익이 100억이 넘어갔습니다. 여기가 코로나19로 몰테일이라는 대행해주는 그렇죠. 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저도 몰테일을 이용해봤거든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이 탄탄해서 쿠팡 말고도 그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테마던 종목을 공략하고 싶은데 네. 저는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매매나 트레이딩 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는 쪽인데 굳이 이제 매매나 트레이딩을 하실 때 장기 투자가 쉽냐 단기 투자가 쉽냐 장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대형주 장기주로 가라는 말이
그 말이 괜히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잘 1, 2년 보유하면 주가가 오르는 쪽 성장 주도주를 잡아서. 네. 근데 내가 좀 빠르게 퍼포먼스를 좀 원한다, 속도전을 원한다 하면 트레이딩을 이제 하는 건데 네. 한두 달 정도 보여서 파는. 그때 기대 언덕을 늘 찾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기대 언덕이 수급일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일 수도 있고 실적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실적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기업은 역시나 실적으로 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업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을 해가는 쪽이거든요. 네. 단기 순이익을 보게 실적도 되면. 보여주고. 반도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좀 뜯어보면 단기 순이익 100억도 못 짓는 기업들이 상당합니다. 근데 프리미엄은 엄청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쿠팡 상장 이슈에 대해서 기존의 종목들은 누가 보더라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이슈 플레이가 좀 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시세가 좀 분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듣고 있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10,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동력이 코리아센터요? 남아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동방, 뭐 KCTC 대형 포장 기존의 종목군보다는 후발주자격에서 좀 찾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발주자 어느 쪽을 주목하세요? 네, 저는 뭐 코리아 센터입니다. 코리아 포함해서, 센터고요. 네. 일단 실적이 조금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가 조금 밀리더라도 결국은 네. 실적 대비 또 나눌 수 있는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네. 지금까지는 뭐 쿠팡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쿠팡 이슈로 잘 쌓아 올렸던 실적에 대한 평가에다가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한다. 협력설에 있어서는 물론 팩트 체크를 해야겠죠. 후발주자에 있어서는 이 코리아센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내부 쪽도 점검해 주세요.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커머스 시장에서 최근에 화두가 쿠팡이랑 이베이 코리아 또 인수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지분 수합 같은 이런 협력 이야기들이 꾸준히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쪽으로도 쿠팡의 상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 시장도 짚어주세요. 네, 일단 뭐 이제 기업에 좀 첨예한 철학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대기업 쪽에서 돈이 되는 부분은 놓칠 수는 없거든요. 기업의 생존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쪽인데 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네이버 쇼핑, CJ 대한통운 놓칠 수 없죠. 지금 그래서 이마트 쪽에서 먼저 조금 한획을 긋는 것 같아요. 우리 쓱닷컴으로도 좀 나가고 있지만 네. 네이버와 지금 지분 교환이 있었거든요. 뭐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혈맹 관계다. 여기에 CJ 대한통운도 같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이버랑도 좀 하고 있는 쪽인데 네. 뭐 CJ, 네이버, 신세계 뭐 반계율적 같은 느낌이긴 어떨까요? 한데요. 뭐 네. 그런 기업 오너가의 일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어찌됐든 네이버랑 2,500 상당의 지분 교환을 했거든요. 서로 이제 주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새벽 배송을 또 시작하는 쪽입니다. 이마트 쪽에서 지금 결국은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히트를 쳤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더 대기업이고 우리가 더 네트워크 구축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는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서 또 추진하는 거 하나 보니까 LG전자랑도 손을 잡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착한 소비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마트 쪽에서 LG전자 가전을 파는데 어. 구매를 하게 되면 2만 원 상당의 적립을 해주거든요. 오. 이마트와 LG전자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제가 김민준이 이마트 가서 LG전자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2만 원이 기부가 되는 오. 이런 착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기업 안에서도 ESG가 그렇죠. 대세인 것처럼 요즘엔 소비에서도 이렇게 의미를 찾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저도 이제 기부를 좀 하고 있는데 기부를 한다는 게 멋있으시네요. 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뭐 몇만 원 수준인데 이렇게 뭐 가전제품을 사는데 내가 기부를 할 수 내 있다면 이름으로 기부한다. 네, 누구나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쪽인 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좋은 취지이다. 사회적 또 환원도 하는 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슈가 되는 네. 이 이커머스 시장이 커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향후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쿠팡 지나갔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거기서는 이제 오늘 주식 10만 원 통해서 이제 코리아 센터를 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후발주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후발 이슈와 후발 주자. 이베이 인수전이 지금 있는데 눈치 싸움이 좀 치러하거든요. 예. 아직 뭐 이것이 본입찰은 아닌데 네. 거론되는 게 롯데, 신세계, 카카오입니다.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네. 신세계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네, 그런 신세계는 느낌을 백화점 받으셨어요? 색채가 좀 강하고 네. 뭔가 신세계, 이마트 반계열적 개념이거든요. 지금 다 삼성전자와 좀 뜯어보면 한 달이 예. 건너서 6천, 8천 뭐 네. 이렇게 되는 쪽이기 때문에 좀 겹치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네. 롯데 아니면 카카오가 이제 이베이 인수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제일 먼저 관심을 네, 보였다고 그렇죠. 하죠. 지금 뭐 카카오가 될지 롯데가 될지 또 뭐 신세계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롯데나 카카오가 좀 가져간다면 주가는 좀 분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
이야기가 이슈가 있었을 때 네이버 쇼핑이 좀 부각되면서 그렇죠. 쿠팡주도 올라갈 때 네이버도 좀 주가가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카카오는 좀 쉬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이베이를 가져간다면 쇼핑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또 이커머스로 또 어. 밸류에이션 또 측정이 되고 실적이 네. 또 반영되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네. 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기업이 가져가는지 쉽거든요. 롯데가 가져갈 것이다. 카카오가 가져갈 것이다. 요즘 주가는 뭐 롯데 쪽이 좀 나은 것 같거든요. 롯데 쇼핑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소비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쪽이니까 쿠팡 후발주자 격인 코리아센터와 더불어서 인수전에 조금 관심을 두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이나 장기적인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세 가지 이슈를 주셨는데요. 이마트와 네이버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이 지분 수합과 관련해서는 이마트와 네이버 쪽에 모두 다 좋은 시너지를 준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할까요? 네, 저는 뭐 분명히 이제 네이버 쪽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좀 사업이 다각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 다음으로 네이버가 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쇼핑 그렇죠. 네이버 사업에서는. 쇼핑이 워낙 이제 히트작이 네.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분명히 매출액에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계상을 좀 할 겁니다. 네. 사업 다각화 측면이 있고. 이마트는 이제 결국 유통업체인데 네. 이런 쓱닥함과 더불어서 이미지가 확실히 대세로 좀 굳히는 거죠. 쿠팡은 미국 기업이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 상장된 주식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인식을 조금 내포하려는 것 같아요. 예. 향후에 쿠팡도 이제 미국에서 히트를 치면 우리나라에 상장을 진행하겠으나 네. 그 전에 이제 좀 견고하게 텃밭을 좀 다지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 하나 더 좀 전략적인 측면으로 여쭤보면 롯데, 신세계, 카카오의 이 이베이 인수전 코리아요. 아직 본입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3파전에 있어서 지금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홀드 관점에서 봤을 때 본입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도 이때가 좀 타이밍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에 있어서 힌트를 좀 더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롯데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를 하게 되면 물론 성장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네. 밸류에이션 부담감 있고 공매도가 좀 다가오는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카카오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 쳐도 네. 사업의 다각화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는 올라갈 수 있지만 매출액의 일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롯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롯데는 아직까지 주가가 못 오른 측면이 많습니다. 아직도 저평가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롯데 케미칼 지금 빼고는 뭐 올라간 적이 신고가긴 없고. 한데요. 그리고 네. 이제 뭐 롯데 이제 쇼핑 쪽으로 보게 되면 퍼포먼스가 좀 좋은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주변 관련주로서 인수만 한다면 네. 시너지 효과는 좀 볼 수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저는 굳이 뭐 포커싱을 좀 한다면 카카오는 안정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인수를 성공했다고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네. 만약에 롯데가 인수를 그럼 성공했다. 그럼 롯데 쪽 계열사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는 좋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슈 나왔을 때 그러면 카카오 쪽에서는 매도가 맞겠네요. 아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죠. 기존 보유자들은 저는 홀딩 관점인 것 같고요. 지금 지금 뭐 카카오의 어떤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그런- 이슈 우리 노려볼까 하시면서 네, 그렇죠. 저는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좀 보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시나리오를 예단해서 투자하기엔 좀 위험하죠. 홀딩 관점에서 이 이슈를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각 주주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에 따라서 지금 현재 놓여있는 주가의 수준이 저평가 혹은 덜 저평가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 상장과 관련해서는 또 후발주자 코리아센터의 퍼포먼스까지 기대해보자라는 측면으로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준 교수와 함께하는 반도체 업데이트 모처럼 만에 좀 전해드립니다. 2월에 계속적으로 반도체 관련 이슈가 많아서 업데이트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관련한 뉴스들이 참 많아서 이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 굴기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내용부터 쇼티지 이야기는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매크로적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네,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양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쪽이고 거의 저희 가닥은 양회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다 나왔는데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반도체 굴기를 계속 해가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서 좀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좀 달고 싶거든요. 네. 일단 양의 뭐 주축적인 걸 좀 보게 되면 네. 경제 성장률 목표가는 제시를 했습니다. 6% 이상으로 좀 제시를 했고 저희가 성장률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야기도 약간 했었는데요. 감추지 않겠느냐 했는데 네네, 제시를 자신감을 했는데 보였네요. 상당히 지금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시를 했거든요. 네. 중국인 부양책도 좀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네. 재정 적자 목표를 GDP를 3.2%로 지금 축소를 좀 했거든요. 예. 지금 이 코멘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용인 안 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좀 오. 있는 것 같거든요. 연준이랑 반대인데요. 정반대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미국과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책을 써냈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2월에 이야기했듯이 유동성 회수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15금리와 함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유동성 회수를 했다는 반증이 결국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우린 유동성 회수를 한 이유가 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 안 그쵸. 하겠다. 이 개로 가는 것 같은데. 물가 안정이 목표다. 그렇죠. 미국 시장과는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한쪽은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유동성 회수를 좀 해가는 쪽, 한쪽은 지금 유동성을 약간 푸는 쪽, 그렇죠. 평균 물가제를 도입하면서 우리는 소자가 인플레이션 미국이고요. 용인하겠다. 네. G2 국가가 지금 완전 다른 흐름이거든요. 아, 이제 우리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좀 터지는 꼴인데 그렇습니다. 어디 쪽을 좀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거냐? 네. 저는 중국이 좀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금 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또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FOMC가 중국의 양해 이후예요. 네.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이제 언급을 못 하게끔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이나 분명히 뭐 엘리엇 제너럴 앨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등등 고위직들이 이 중국의 양해 이야기를 다 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의 스탠스를 보고 우리의 입장도 결정을 하겠다는 쪽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금리가 좀 올라갈 때보다 미국 시장은 거의 좀 무관심법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뭐 우리 잘 지켜보고 있다. 근데 뭐 용인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우린 인내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네. 약간 실망을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쪽이고 중국도 유동성 회수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유동성 좀 축소하는, 우리도 유동성 회수를 하는 이 부분을 시장에서 겁내고 있고, 근데 시장의 투심은 이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긴축 안 할게에 대해서 확신을 주면 올라갈 그렇죠.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이죠. 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이제 장기 채권은 매입을 하면서 단기 채권은 매도를 좀 해주는 쪽인데, 이걸 네. 기대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가만히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나는 거죠. 네.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 네. 그래서 좀 안정성을 줘.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무관심법으로 일관해버리니까. 근데 이 무관심법에 대한 대응이 이번에 FOMC에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양회가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양회에서의 시그널을 봤을 때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연준이 미국을 따라갈 거, 아니 중국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속 너무 간다. 그건 좀 웃긴 모양새거든요. 중국의 유동성 회수를 좀 하고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는데 미국도 따라가겠다. 미국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연준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측면은 잘 없습니다. 물론 사기관이긴 하지만 거의 세계 경제 대통령급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견고하게 유지할 것 같아요. 2023년부터 하겠다. 네. 근데 뭐 이런 중론적인 이야기에서 약간 시장에 실망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올라가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라면 금리 인상을 뭐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 시장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횡보장세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 그 조정 폭은 지난번에 타겟팅을 좀 해드렸지만 코스피 2,700선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3월까지는 괜찮다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시장이 내려가면 좀 올라오는 쪽이거든요. 뭐 2,950선 이 정도 가면 좀 올라오는 쪽인데, 이것이 이제 4월 5일에 FOMC 의사록이 끝나고 나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시장이 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반도체 시장에 또 양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좀 업데이트를 해보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 사실 기술 첨단과 관련해서 양회 저희 업데이트, 양회 전에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관전 포인트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계속 넘버원 유지를 하기 위한 투자가 이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쉽진 않을 거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상 밖으로 굉장히 또 굴기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악재로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저는 일단 뉴스에 전해지는 것과는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게 네. 피디님에게 질문지를 받았는데 네. 저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아, 그런 해석을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양해를 봤을 때도 2020년이죠. 보게 되면 뭐 2025년까지 이제 내부 자체적으로 20% 뭐 점유율, 2030년까지는 25% 점유율, 뭐 이런 점유율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네. 근데 과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좀 보는 쪽이에요. 실제 안으로는 멍들고 있는데 겉으로만 행복한 웃음을 짓는 척. 실제로는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라고 했는데 HSMC입니다. 네.
저는 뭐 이 기업을 눈여겨보진 않았고 중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 중에 SMIC는 제가 좀 눈여겨서 봤었어요. 중국 기업은 아예 중국 주식을 하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최근에 240명이 퇴사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가 2017년에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TSMC 연구원들을 대거 들어왔는데 네. 효과가 없었죠. 실질적으로 도전한 게 7나노 반도체 제조를 도전했거든요. 네. 정부에서 22조를 투입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투입을 했는데 결국은 박살난 거죠.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PD님이 좀 문장 빼셨어요. 지금 제가 한 문장 넣었는데 어떤 저는 뭐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뭐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우리 이제 한국말로 용 쓴다 좀 이러죠. 용 쓰는 모습으로 저는 좀 비춰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의 반도체가 점유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실제로 거의 17% 정도 점유율이 되고 20%에 육박하는 수치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안에를 보게 되면 우한 홍신 반도체에서 벌써 퇴사를 명했고 네. 퇴직금청이나 이런 면도 지금 부각된 게 없거든요. 그럼 현 시점에서 7나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삼성전자와 이제 TSMC밖에 없죠. 뭐 당연히 우리는 삼성전자 쪽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 중에서 제가 좋게 봤던 기업이 SMIC인데 네. 이 SMIC도 미국에 결국은 제재 대상이 됐거든요. 네.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네, 있죠? 올라가 있죠. 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 거고 미국에서 이것을 쉽게 풀어줄 일은 없는 쪽이거든요. 그럴 거면 작년에 화웨이 옥제이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창신 메모리 쪽인데 D램 쪽. 이 창신 메모리도 마이크론과 지금 소송전에 돌입을 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과 대립.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 내부로 시끄러운 쪽이에요, 지금. 아. 근데 이번에 양해에서 반도체 굴기. 네. 야, 반도체 굴기를 이야기하는데 안에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실적도 안 좋고 2017년에 투자해서 4년 만에 회사 문 닫고 정부에서 22조 날렸고 네. TSMC 연구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뭐 점유율 쪽에서 뭐 중국이 못 만드는 물품이 없다고 하는 쪽이니까 모방의 대가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나 위협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성 재료들이 들린다면 바로 얼마 전 지난달부터 지금 중단에 들어간 미국의 오스틴 공장 중단과 관련해서 사실 날씨 영향 때문에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5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증권가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하면서 영향력이 불가피할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반도체 시장은 견고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뭐 이제 8만 원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무너진다고 보는 쪽이고요. 8만 원 네. 지지가 안 될 거다. 네, 단기 조정세는 좀 더 남아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말로 하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간다고 보는 쪽이니까 뭐 진입 시점이나 타점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오스틴 공장이 언제쯤 정상화되나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전력 공급난이었는데 용수 공급난도 그 다음에 좀 있었거든요.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보다는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500억에서 뭐 1조 단위까지 손실이 계속적으로 분석치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까도 뭐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가동이 5월에 된다. 이러다가 또 차일피일 미뤄지면 6월에 되는 쪽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제가 이제 깜빡 잊고 준비를 안 했는데 EUV 공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빈메모리 쪽으로 네. 투자 더 크게 한다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했거든요. 오스틴 네. 공장에. 그리고 경쟁 업체들에 관해서 이제 입찰 경쟁을 펼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호재성 이슈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워낙 이제 오스틴 공장 가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분명히 매출액이 개상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실적은 확보돼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1분기 뭐 굳이 따지면 4분기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오히려 기회가 조정 시에 온다고 보는 쪽이고 네. 단지 안 좋은 점은 앞으로 이제 4월, 5월에 지수 조정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 쪽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과 좀 맞물리면서 상승 동력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 네. 8만 원이 깨지는 것 오히려 그 아래에서만 매력적으로 좀 느낀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뭐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 네, 것 네. 같은데 저는 뭐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 레인지 범위를 나오죠? 뭐 네. 삼성전자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저는 일단 제 주관적으로는 8만 원은 좀 붕괴를 좀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다른 내용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그 쇼티지 이야기 너무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상황이 스마트폰용 반도체
스마트폰 반도체용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한 쇼티지로 옮겨붙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좀 어떻게 업계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호재 뉴스죠. 어. 네, 반도체 풍기는 뭐 삼성전자가 뒤에서 씩 웃고 있을 것 같아요. TSMC랑. 일단 연쇄 효과의 도미노 효과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작년에 이제 화웨이 사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 예견된 사태였거든요. 미국 쪽에서 2달 전부터 제재하겠다. 네네. 제재 날짜까지 언급을 하면서 예견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어요. 네, 대비가 됐다. 어떤 준비를 했었습니까? 재고 물량 축적이라는. 네.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매도 이렇게 좀 알고 맞으면 준비를 좀 하거든요. 네. 엉덩이 힘을 탁 준다든지. 그랬는데 반도체 풍기 현상이 올해 차량용 반도체에 딱 터진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었어요. 마진율 부분이 자동차 쪽은 좋지 않거든요. 마진율도 2%밖에 안 되는데 무슨 차량용 반도체를 재고 물량을 축적해. 네. 이랬었는데 이게 부족 현상으로 터진 겁니다. 전기차 네. 시장이 계속 도래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재고를 확보해놨던 스마트폰 쪽이나 PC 서버는 좀 여유로웠는데 네. 계속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도미노 효과로 계속 이제 시너지가 스마트폰까지 오는 거죠. 또 PC 서버 반도체까지. 근데 이거는 시장의 악재가 아니고 호재적인 요소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장 풀 가동에 들어가는 요소가 될 거죠. 지금은 단지 반도체 업체 쪽이 지수에 맞춰서 하락비를 겪고 있지만 지금 저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이제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는 우리가 사과가 떨어질 때 잡을 때도 사과를 여기서 잡을지 이제 사과를 여기서 잡을지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과를 냉장 보관을 얼마 정도 할지 이제 네. 보유 기간이 문제가 됐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도미노 효과가 있지만 뭐 TSMC와 삼성전자 뒤에서 씩 웃고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은 올해 분명히 견조합니다. 슈퍼 사이클 아니 울트라 사이클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건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만 토픽으로 제시를 해주시나요? 비메모리 관련한 종목들도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사이클이 돌아간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PMIC와 DDI가 먼저 돌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도 이제 주가 가격 조정이 슬슬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난 뒤에 하방 지지대를 좀 만들면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갈 겁니다. 뭐 네페스, 아크, 실리콘웍스, LB세미콘 등등 올해 실적이 좋다는. 그리고 이제 기간 행보 기간을 거치고 나서 삼성전자의 대장주가 먼저 이끌면서 후발 주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는 쪽이 이제 로직 반대쪽이거든요. 네.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있고 그 안에서 뭐 디자인 솔루션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제 기업들을 공략을 할 때 얼마만큼 내가 투자 기간을 설정해서 비중 조절을 해갈 것이냐. 네. 근데 그 짧은 호흡으로는 되지가 않겠죠. 4월, 5월에 시장이 좀 악재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두 번째 강의 주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요소는 다음 주 FMC를 지켜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반도체 시장 고점 대비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새롭게 업데이트된 뉴스에 따르면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크게 없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되고 있는 주가라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하방 조금 더 열어놓고 변동성에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던 오늘 심화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오늘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주식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 하방으로 조금 더 변동성 커지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또 클로징 벨을 통해서 금리난 대응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